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이 나라의 미래를 놓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할 1대1 회동을 제안드립니다. 너의 표정은 나는 몰라 절대로 몰라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제안 내용을 내가 좀 정확히 몰라가지고. 들어봐 기득권 양당 후보들의 의혹에 대한 쌍특검으로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과거로의 정권 교체냐 미래로의 정권 교체냐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심상정과 윤석열의 대결입니다. 민주당 후보 이재명으로는 윤석열 후보 못 꺾습니다.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휴대전화 너머로 찍고 있을 너의 표정은 나는 몰라 절대로 몰라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의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난 가운데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그 영상을 통해서도 보여드렸지만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낙상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지금 상태는 괜찮으신 겁니까? 예, 저도 뭐 구체적인 그 말씀은 못 들었고요. 네. 일단은 저 병원에 입원을 해 계시고 뭐 크게 뭐 걱정 뭐 할 거는 아니다. 뭐 이 정도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오늘 이재명 후보가 일정은 전부 다 취소를 했고 네.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후보 그렇습니다. 일정을 소화하는 예,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관련된 이야기부터 먼저 좀 전해봤고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본격적인 전국 현안 관련된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최종 선출된 이후에 이제 여론조사가 각 방송사, 언론사별로 좀 진행이 됐는데 관련된 좀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그 지지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차기 대통령과 관련된 조사입니다. 지금 관련된 그래픽 보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34.6%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KBS가 의뢰한 조사 결과고요. 다음 그래픽도 좀 띄워주십시오. 네, 이건 JTBC가 의뢰한 조사 결과인데 윤석열 후보가 역시 39.6%로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결과 지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SBS가 의뢰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역시 34.7%로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뭐 각 언론사별로 그 구체적인 수치는 좀 차이가 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의 그 경선이 마무리된 이후에 그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윤석열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우위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이제 추세선을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모든 여론조사, 또 방식도 ARS가 있고 전화 면접이 있지만 모든 걸 다 털어서 비교적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은 모든 여론조사 기관들이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또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마 컨벤션 효과도 있지만 또 이재명 후보하고 비교했었을 때 비교적 참신하고 그리고 공정과 정의 그동안 쌓아왔었던 후보의 이미지가 골고루 반영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연령별로도 골고루 이렇게 다 상승 추세를 다 봤습니다. 20대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한 2.6%인가 이렇게 좀 빠졌던데 비교적 그 윤석열 후보는 약 한 40% 정도 이렇게 더 증가하는 23% 정도에서 41.8% 20대에서는 이렇게 더 20대가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추세선에서는
공이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인용하신 건 리얼미터 관련된 내용이신 그렇습니다.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잠시 예. 뒤에 그래픽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고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런 최근 여론조사 추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이 네. 이게 막판에 홍준표 후보가 이제 치고 올라오면서 사실은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게 사실이죠. 그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양당의 후보가 정해지고 난 뒤에 출발선에 선 것인데, 출발선에 섰을 때의 여론조사가 일단 윤석열 후보에게 오차범위 안에서건 오차범위 바깥에서건 뒤지고 있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든 저희들은 다시 한번 이제 신발끈을 좀 조여매고 좀 더 분투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마음을 다지는 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이 된 효과 이것이 반영된 여론조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본격적인 경쟁은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앞으로 추이를 좀 더 보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리얼미터 조사 결과도 있는데 그것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앞선 거는 그 방송사들의 결과였고 이거는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 역시 비슷한 모습으로 좀 그 전반적 경향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46.2%, 이재명 후보가 34.2%를 기록을 했고요. 앞서 이제 성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세대별 그 지지율이 있는데 관련된 그래픽을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네, 세대별 지지율 추이를 보면 앞서 그 성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윤석열 후보가 지금 20대, 30대에서 그 지지율이 좀 올라간 모습을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준표 후보가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이후에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 2030 젊은 당원들이 탈당이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지율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로 온전히 갈 것인지에 대한 뭐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2030 세대가 그러면 대체제가 누구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고 이렇게 두 분을 놓고 봤었을 때 비교적 20대에서는 23% 정도가 이제 윤석열 후보 쪽으로 이렇게 왔고요. 또 30대에서도 29%에서 39.5% 약 10.5%가 이동하는 걸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그것은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공정에 대한 이미지 또 여러 가지 참신성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두 후보를 놓고 봤었을 때는 홍준표 후보가 이제 대통령 후보가 못 됐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로 이동하는 것들이 수치적으로는 정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홍준표 후보가 고배를 마셨더라도 2030 세대 지지율에 큰 영향은 윤석열 후보에게 없을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사실은 전통적으로 2030 세대는 이제 민주당을 전통적으로 지지를 해왔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2030 그 세대들이 최근에 이제 표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실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뼈아픕니다. 이게 어쩌다가 이제 이렇게 됐는지. 네. 그러나 저희들에게 충분히 이제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2030 세대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대책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쭉 해보니까 이런 것을 이제 단순히 기술적 차원, 테크닉 차원으로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더라. 그래서 이번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대전환이라는 이제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더불어민주당도 대전환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속에는 2030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2030 세대들의 이해와 요구들을 제대로 좀 반영하는 그런 더불어민주당의 대전환이 있어야 된다. 이런 반성들이 지금 당내에 있고요. 이런 것들을 잘 받아서 다시 2030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 윤석열 후보가 공정 또 참신성 이것이 2030 세대들에게 지지를 받는 거 아니냐 또 공정 참신성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성일주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공정하고 또 참신성이 있는 게 아니고 있기를 바라는 거겠죠. 예, 저는 뭐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동의하기 어렵고 네. 예를 들면 이제 비서실장도 권성동 의원 4선을 이제 내정을 했습니다. 중마고루죠.
이게 사선 비서실장 윤석열 후보에게는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권성동 의원은 이게 좀 폼이 빠지는 폼 안 나는 거죠. 사실 사선 비서실장 제가 정치권에서 보지를 못했는데 이 기존의 정치인들 많이 이제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도 그랬지 않습니까? 15년 전에 활동하던 파리 때 또 하이에나가 뭐 들끓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뭔가 참신성을 보여줬다라고 이제 하는 것은 참신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있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우리 청년들의 2030의 꿈이 깨졌잖아요. 두 가지인데 자기 집을 갖고 싶어 하고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이 자산의 격차, 부동산의 폭등으로 인해서 25번의 이 정부의 정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꿈을 다 앗아간 게 주택 정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동산 실정에 대한 이 아주 청년들의 그 꿈을 다시 좀 되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뭐니 해도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자리를 다 못하고 있지 않나요? 이 정부가 이런 일자리를 다 일자리 정부라고 하면서 상황판까지 만들었지만 사실 다 속인 결론이 났는데 이러한 그 현실적 문제로부터 지금 현재 이탈한 것들이 이탈하신 분들이 2030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이러한 주택이나 일자리에 대해서 좋은 정책을 더 발굴하고 우리 청년들한테 꿈을 줄 수 있도록 또 희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네, 일단 지금 두 분 모두 2030 세대의 마음을 잡는 게 이번 대선에서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김남국 그 민주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동안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했다. 우리 이재명 후보의 마음은 모두에게 오픈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 의원님 일단 그렇다면 2030 세대의 마음을 그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했다.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일단 보시는지 그거를 또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2030 세대들은 민주당에서 뭘 안 해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가 2030이고 그다음에 뭔가 이 새로운 것에 대한 이게 흡수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2030 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취적이고 역동적이고 또는 이제 진보적인 이제 민주당을 이제 지지를 해왔던 것이죠. 민주당이 그 속에서 안주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굉장히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생애 주기별로 볼 때 2030 세대 그러니까 그 유년기, 청년기 또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 볼 때 사회생활 막 시작하는 분들이 이제 20, 30대 청년층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가장 이 생애 주기별로 볼 때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가장 출발선에 서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이 지점들을 민주당이 그동안 좀 안주했다. 당연히 2030이면 설마 2030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냐. 이런 이제 나태함이 민주당 내에 좀 있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성들이 이제 지난 이제 재보궐선거 이후에 쭉 있어왔고 지금 민주연구원이라든지 정책위원회에서 2030에 맞는 이제 정책들을 이제 발표할 수 있을 정도까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도 이제 가상자산 투자에 이제 관심이 많은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정권거래소 방문을 해서 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좀 유예를 하는 이런 것도 이제 발표를 했고 또 청년주택 방문해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부동산 문제도 이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좀 여러 가지 것들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정말로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향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셨던 2030 세대들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서 저희가 분발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볼 때에 위선과 거짓의 정치해왔던 것들에 대한 공정을 바라는 청년들의 희망을 꺾어버린 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공정이라든가 상식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도덕적 힘이자 자산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민주당의 후보가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 같은 데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지금 비리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걸 하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사건이 터지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먼지 안 톨 1원이라도 받았으면 모든 공직을 내려놓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먼지 안 톨이 아니라 부패가 지금 진동하고 있습니다. 유동규가 최측근이잖아요.
정진상이 최측근이라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유동규가 정진상이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갔었을 때 통화한 게 밝혀졌습니다. 그럼 먼지 한 톨이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한 책임 없이 지금 진솔한 이 고백이나 아니면 뭐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이 부패가 있었던지에 대한 검찰의 협조 같은 거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2030한테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후보가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려면 저는 특검을 받으시고 본인이 이야기했었던 거 먼지 한 톨 일원이라도 받았으면 모든 공직을 내려놓겠다 그랬으니 그에 대한 것들을 증명해 보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 특검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또 할 것 같으니까 제가 이 부분은 정리를 하고 다음 주제로 할게요. 일단 이재명 지사가 그 뭐 대장동이나 뭐 백현동 관련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이나 백현동 관련된 뭐 불거지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연관돼 있다라는 게 드러나는 게 없다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1대1 회동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권의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가 제1야당의 유력도 대선 후보에게 1대1 회동을 제안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듣고 전 의원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놓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할 1대1 회동을 제안드립니다. 국민의 민생이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이다라고 하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잠깐 들었는데 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그 뭐 제안 내용을 제가 좀 정확히 몰라가지고 아직 선대위 구성도 안 되고 제대로 된 준비도 안 돼 있는 시점에 느닷없이 이렇게 회동하자 그러면서 토론하자 그런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자기 국면 전환의 쇼다. 내 말 잘하니까 내 말 솜씨 한번 당신 놀아나 봐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예의가 아니죠. 네, 전 의원님 일단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시각은 이른바 앞서 성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장동 등 관련 의혹 등에 대한 뭐 수세적으로 좀 몰려있는 상황을 전환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아니냐 이런 시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대장동 이제 물타기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곰곰이 한번 우리가 복기를 해봅시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 앞서서 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가 됐습니다. 국민의힘도 엊그제 11월 5일 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치열한 경선 과정을 뚫고서 국민의힘의 공식 대선 후보가 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당의 공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을 쭉 봐왔습니다. 지난 몇 달에 걸쳐서 국민들이 본 결과는 뭐냐면 정말 피곤하다. 왜 대선 후보들이 저렇게 자기가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고 저렇게 약점만 덜쳐내가지고 네거티브로 일관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정치 공방만 저렇게 벌려가지고 도대체 저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냐 이런 의문들을 국민들은 양당 공이 경선 과정을 통해서 봐왔습니다. 이제는 경선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리고 경선에서 실컷 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했죠. 더 남아있을 게 없을 정도로 실컷 정치 공방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이제는 본선입니다. 이제는 양당의 후보가 정해졌고 그렇다면 그야말로 일자리, 경제, 민생, 개혁 또는 평화 이런 부분들을 놓고서 그야말로 국가 경영 능력에 대한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서 국민들께 정정당당하게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죠. 네. 각 당에서 경선하듯이 또 네거티브하고 또 대장동 우리 성일조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 성일조 의원님 말씀을 제가 다 외웁니다. 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드러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전부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돈 받은 사람들인데 돈 받은 국민의힘 관계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다음에 또 입만 열면 특검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경선 때 그만큼 했으면 됐지. 대한민국 미래를 조금이라도 이 손톱만큼이라도 생각을 하신다면 이번 대선이 정책 경쟁이 돼야지 미래를 위한 경쟁이 돼야지 또 대장동 또 특검 또 대장동 또 특검 이래가지고 말하자면 정책 경쟁을 없애버려가지고
말하자면 이 대선판을 쑥색이 정쟁판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이것을 당리당략으로 바라보지 말고 정말로 국민의 삶을 중심에 놓고서 좀 판단을 해보자 이 말씀을 제가 간절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제가 요거 해명 좀만 발로만 더 넣어놓고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전 의원께서 그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사람들이 전부 돈 받은 사람이라 말씀하셨는데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지만 이건 역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도 의원 아들과 원유철 의원과 원유철 의원 부인 네. 지금 현재까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것도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머리털 하나 가지고 모든 몸을 다 평가하는 것이지요. 곽상도 의원이 됐든 원유철 의원이든 다 하십시오. 특검하시고 뭐든지 다 하십시오. 저희가 다 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부 어느 왕조든 망할 때는 다 어떻게 했는가 부패로 했습니다. 부패가 곧 민생을 망치는 길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금 자기의 선대본부장 했던 사람이 가서 백현동 가가지고 용도를 지목에 땅에 대한 용도를 4단계 상승을 시켜주면서 3천억이라는 걸 벌어갔고요. 아니 잠깐만 계세요. 제가 다 대장동에 1조 원의 이득을 7명한테 준 사건입니다. 이 부패 사건을 놔놓고 지금 민생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지사가 지금 1대1 토론을 제안할 게 아니라 검찰하고 토론할 시간입니다. 지금 본인이 최측근인 정진상이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동규하고 통화하지 않았습니까? 다 범죄가 은닉하려고 했는지 왜 했는지 지금 당장 압수수색을 정진상 들어가야 돼요. 왜 안 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야당이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이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것이지 지금 저희가 정쟁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데 부패로 의혹받고 있는 분이 대통령 되면 되겠습니까? 그건 민주당 의원들도 원하지 않으실 거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민생 하기 전에 부패 문제부터 우선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야, 의원님 죄송합니다. 일단 두 분이 제가 또 이 얘기를 하면 좀 웃으실 것 같은데 요 관련된 이야기는 맨 마지막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는 주제가 있으니까 이 주제를 먼저 다뤄볼게요. 일단 지금 이재명 캠프 같은 경우에는 선대위가 꾸려졌지 않습니까? 민주당 차원의 선대위가 꾸려졌는데 국민의힘은 선대위 언제쯤 꾸려지는지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원장 합류를 할 것인지 합류한다면 언제쯤 합류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 이제 우리 후보가 뽑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대위가 꾸려지려고 한다면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고 또 국민들한테 선대위가 드려야 되는 희망 이런 것들이 스케치가 다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지금 현재 준비를 각 분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아마 선대위가 출발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성 의원님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라는 친분이 좀 있으셔서 추가로 좀 여쭈면 일단 윤석열 후보와 좀 기싸움이 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선대위 구성 자체를 전면적으로 좀 물갈이를 해야 된다라는 김종인 전 위원장 측 그리고 앞서 전 의원님께서도 권성동 의원을 얘기를 했지만 또 윤석열 후보가 나름 신뢰하는 측근 그룹들이 좀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일하는 스타일이 네. 전권을 주로 가지시고 그리고 본인께서 구상하신 것들을 실현화시키는 그런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요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일할 수 있는 여건인지 아닌지 그냥 내가 가서 얼굴마담만 하는 거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조건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일하실 때 조건 거는 분은 아니고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나한테 좀 많이 좀 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국가의 큰 흐름이 굉장히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세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또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오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제가 볼 때도 국민의힘이 하루빨리 선대위를 잘 구성하시기를 저도 이제 기대를 합니다. 그래야 이제 경쟁다운 경쟁, 네. 미래를 위한 경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빨리 당내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되기를 바라고요. 그 과정에서 조금 불협화음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지금은 이제
뭐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합류를 하실 겁니다. 합류를 하실 거로 보여지고 다만 이제 불협화음이 이제 보는 입장에서 좀 예상이 되는 것은 지금 이제 자리 사냥꾼 또 이준석 대표는 하이에나 또 김종인 위원장은 파리떼 그러니까 이게 하이에나 파리떼 자리 사냥꾼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보면 마치 정권 다 잡은 것 같아요. 정권 다 잡아가지고 자리 다툼하고 권력자 옆에 파리떼들 모여드는 뭐 이런 것들 지금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것들 빨리 벗어버리고 선대위 잘 구성해서 정말 미래를 위한 경쟁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자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웃으셨는데 웃으신 이유가 뭐 파리떼 하이에나 이 말씀 때문에 웃으신 겁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그분들 말씀이니까. 네. 전 의원님이 틈새를 놓치시지 않는 거죠. 공격에 그냥 공세가 세신 분이기 때문에 선대위는 국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고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5년간의 여러 가지 것들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검소하면서도 새로운 희망을 드리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플랫폼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곧 아마 모습을 드러나게 될 겁니다. 네, 국민의힘 선대위가 또 어떻게 구성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부터는 이제 계속 이 얘기 하시면 됩니다. 계속 지금 주제를 다시 본격적인 공방을 벌이실 수 있는 주제인데 일단 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공수처에 또 입건이 됐습니다. 관련된 녹취가 있는데 녹취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관련해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조사하고 있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총 4건인 것 같습니다. 이 4건의 수사에서 윤석열 후보는 피의자입니까 아닙니까? 네,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신분이죠. 네. 현재 조사 중인 사건과 진행 상황 관련 내용들이 사실대로 밝혀지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기소해야 되겠죠? 저희는 뭐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공정하게 수사해달라고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뭐 원칙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수처에서요 판사 사찰 문건 관련해서 또 입건했는데 어떻게 봅니까? 판사 사찰 관련해서 추가 입건했다고 합니다. 공수처에서.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시절에 그 검찰에서 재판부의 그 성향을 분석했다. 이것과 관련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입건을 했다라는 취지의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수가 좀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의혹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정말 차고 넘칩니다. 역대 대선 후보 중에 아마 이런 후보가 없었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장모 같은 경우는 1심에서 구속이 됐다가 요양병원 요양급여를 이제 사익을 취하는 데 썼죠. 국민 세금인데요. 뿐만 아니라 지금 양평에도 LH가 100% 공영개발하기로 한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민영개발로 바꿔가지고 거기 땅 팔아먹고 분양해가지고 수익을 또 몇백억을 냈다라는 의혹도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과 관련, 그 다음에 잔고증명서 위조한 것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부인과 관련해서도 뭐 주가 조작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수두룩합니다. 학력 위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그 유명한 유지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논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 본인과 관련해서도 지금 고발 사주 이것도 굉장히 국기문란 사건이고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사건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징계건도 1심 행정법원에서 굉장히 이게 말하자면 위중한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서 징계 사유에 합당하다 이런 이제 판정을 내린 것이고 그 다음에 윤우진 씨의 사건도 지금 수사 중이고 그래서 저는 역대 의혹으로 따지자면은 최악의 후보인데 뭐 좋다 그겁니다. 그리고 그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고소고발건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 경찰, 공수처에 맡겨놓고 그거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알아서 기소를 하든 재판을 하든 할 겁니다. 맡겨놓고 어떻든 뭐
그 경선 과정에서도 많이 나왔고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이제는 이런 것들 좀 제껴놓고 그거는 수사기관에 다 맡겨놓고 미래를 위한 경쟁을 하자 이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천 의원님이 저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으로 인사검증 했잖아요. 중앙지검장 갔을 때 인사검증 다 했고 검찰총장 갈 때 더더욱 정밀하게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었을 때 여당이 철벽방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든 야든 다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손을 대니까 이제 본인들이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여당이 윤석열 총장을 키운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키운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지금 이제 야당에 와가지고 국민들께서 야당으로서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부여하니까 장모권이다, 저 부인권이다, 뭐 해가지고 다 하는데 이 검증을 전에 다 했잖아요. 청와대에서 하고. 왜 여당이 부실하게 해놓고 와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끌어내는 겁니까? 그리고 잘 아실 텐데. 잠깐만요. 잘 아실 텐데 청와대 인사검증이 그래서 만능은 아닙니다. 만능은 아니라는 말씀. 그러면 무능한 거지요. 무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당은 이거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정말로 평생을 살면서 결혼할 때 부인도 검증해서 결혼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청와대가 이미 다 한 걸 지금 와가지고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고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공수처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야당 후보가 살아있는 권력입니까? 야당 후보한테 무슨 검찰권이나 경찰권이나 아니면 무슨 권 하나 있습니까? 정말 외롭게 살아가고 외롭게 싸워가고 외롭게 국민들한테 소구하는 자리가 야당 후보입니다. 그런데 공수처 어떻게 했습니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고발됐을 때 황제 의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또 대검에 윤석열 총장께서 총장 시절에 대변인들 폰도 압수수색 했다는 거 아닙니까? 불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기관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하면 할수록 저는 윤석열 후보한테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마치 그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무슨 아주 그냥 희생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조국 장관 수사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자신에게 주어진 칼을 마음대로 휘둘렀던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를 한 것 중에 한 가족을 향해서 80군데가 넘는 곳에 압수수색을 하고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100명 이상을 동원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그것도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검찰총장 임기를 자기 마음대로 벗어던지고 정치하기 위해서 나간 사람이에요. 지금 와가지고 무슨 희생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그것이 희생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수처는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 1호 수사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수사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진보 교육감인데 설사 그 사람에게 불법과 비위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공수처가 기소도 못하는 거를 수사를 한 겁니다. 이런 공수처를 어떻게 윤석열을 치기 위한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숱한 과정들을 그냥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표현하고 원하는 대로 그냥 그 코스프레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30초 안팎으로 짧게 좀 답변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그 일각에서는 이른바 대장동 의혹과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묶어서 특검을 하자, 쌍특검을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짧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받으십시오, 특검. 뭐가 무섭습니까? 당당하다면서요. 먼지 한 톨, 1원도 안 받았다면서요. 그런 것들이 밝혀지면 공직을 모든 공직 사퇴한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떳떳한데 왜 그거를 안 받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발 사주가 됐든 대장동 특검이 됐든 다 하십시다. 그러시면 지금 현재 지지율 정체 속에서 빠지고 있는데 더 떳떳할 거 아닙니까? 네, 떳떳하다고 받으십시오. 평상시면 특검이 아니라 특검 할애비도 받습니다. 평상시면. 내년 3월 9일은 대한민국의 미래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정말로 국민의힘이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정책적으로 논쟁할 만큼 준비가 돼 있다면 이 특검 말씀은 안 하실 겁니다. 국민의힘은 정책을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경쟁할 자신이 없으니까
이 4달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 전국을 그냥 네거티브 정쟁판, 아수라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어디에 반대해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중심에 서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말하자면 선거를 치르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나라를 손톱만큼이라도 생각을 하신다면 특검 말씀을 이제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뻔히 알지 않습니까? 국민은 부패한 지도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의혹으로부터 벗어나시려면 특검을 받으시기 그 윤석열 후보에게 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견을 좁히기가 역시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기도 여주시에서 변전소 설비 고장으로 1시간 반 동안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상당수 신호등이 멈추고 시청은 물론 학교와 은행 등에서 업무에 차질을 빚는 등 한때 사실상 도심이 마비됐습니다.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선크림과 파우더 같은 화장품 제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대상의 절반에서 과불화 화합물이란 발암성 화학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이들 제품이 피부에 직접 닿는 만큼 유해성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규제 기준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애초보다 앞당겨 이번 주에 결론 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2,000명 아래였지만 위중증 환자는 16명 늘면서 425명을 기록해 지난 8월 하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에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고액급여나 배당 등으로 반사 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업과 사주 일가 30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때이른 추위가 찾아오면서 낮에도 예년 기온을 크게 밑돌아 쌀쌀하겠고 내일은 더 추워집니다. 오후에도 곳곳에서 비가 이어지고 강원 산간에는 내일까지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여주시 일대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신호등이 꺼지고 전화나 통신 연결이 끊기는 등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여주 대부분 지역이 정전으로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진 건데 한전은 조금 전 12시쯤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일단 정전이 복구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전은 조금 전 12시쯤 경기도 여주시에서 발생한 정전이 1시간 반 만에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전이 시작된 건 오늘 오전 10시 반쯤인데요. 여주시 내 5만 3천 세대에서 한꺼번에 전기가 끊긴 겁니다. 신호등을 비롯해 가정집, 사무실 등 모든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시청과 은행, 병원 등에서도 업무에 일부 차질을 빚어 사실상 도심이 마비됐습니다. 특히 교통신호등도 상당수가 꺼지면서 사고 우려가 컸는데요. 경찰은 인력을 총동원해 주요 교차로에서 수신호로 교통 지도에 나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에서도 1시간 만에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 9건이 접수돼 구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통신에도 문제가 발생했다며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폰도 잘 안 되고 있고 차랑 신호등 전부 다 안 되고 있고 그냥 모든 전기가 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박기환 기자, 정전 원인은 파악됐습니까? 네, 한국전력은 여주 변전소에 있는 전력설비 고장이 정전의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장이 난 이유가 무엇인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정전 이후 1시간 반 동안 변전소에서 복구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한전은 일단 복구가 마무리된 만큼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 조사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요소수 공급 차질 문제 해결이 시급한 현안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해외 물량 확보에 역량을 다하고 있고 수입 대체선 발굴 등에도 나섰으니 지나친 불안감은 갖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요소수 공급 차질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급한 곳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가 수입 시체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문제를 보다 광범위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면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랍니다. 국방부가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서 군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용 요소수 가운데 일부를 민간에 지원할 수 있다면서 가능한 지원 규모를 언급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현재 군이 보유한 요소수 445톤 가운데 235톤은 이미 사용부대에 분배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부는 210톤 정도라면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 언제든 지원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요소수 2만 리터를 호주에서 수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군 수송기가 내일 출발하는 일정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수송기가 지나는 국가들과 영공 통과 협의를 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중국의 요소수 통관 대기 물량이 19,000톤 이상 잡혀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 실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해당 요소수 물량은 우리가 계약해서 통관 대기 중이라면서 이것만 풀려도 숨을 돌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요소수 재고량에 대해선 하루에 200톤 정도 소요되는데 파악해보니 한 달가량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날로 심해지는 요소수 품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수입 과정에서 거쳐야 할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민간 수입을 활성화하고 속도도 높이겠다는 건데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학물질 수출입 사업을 하는 A씨는 평소 거래하던 동남아시아 국영 화학업체를 통해 요소수 1,800톤을 확보했습니다. 레미콘 18만 대가 일주일 정도 버틸 수 있는 물량입니다. A씨는 최근 벌어진 요소수 대란이 기회라 생각했지만 곧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요소수 제조나 수입을 위해 거쳐야 하는 검사가 까다로운 데다 심사기관 문의가 폭주하면서 통화조차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외 생산업체의 공정 상황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입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번 주 상황이 급반전했습니다. 요소수 수입은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시료검사부터 따로 의뢰할 수 있도록 정부가 투트랙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겁니다. 법정 기한인 20일보다 훨씬 짧은 3일에서 5일 안에 모든 검사 절차를 마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최소 3일, 조금 길면 5일 정도 해서 저희 아마 저녁까지 밤까지 풀가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입처를 확보하고도 전전긍긍하던 업체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주말에 좀 정부 차원에서 대책도 세워주시고 좀 이제 빠르게 대응을 좀 해주시는 것 같기는 해요. 인원도 좀 많이 배정하시고. 하지만 완제품 수입은 미봉책에 불과해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원재료인 요소를 직접 수입해 국내에서 요소수를 만들어야 수급이 안정화되는데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10월에 주문한 게 지금 1월에 들어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중국에 막혀있는 거에 한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돼서 당장 요소수 수입으로 급한 불은 끄겠지만 품귀 대란이 언제쯤 해소될지는 원재료인 요소 도입 협의 결과에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요소수를 훔친 혐의로 40대 화물차 기사 A씨를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지난 1일 사이에 피해자 B씨의 개인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요소수 10리터가 든 통 30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착오가 있다면서 실수였다고 경찰에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업계에 요구한 자료 제출 시한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세계 파운드리 1위 업체인 타이완의 TSMC가 이미 낸 데 이어서 우리나라의 삼성과 SK도 마감 날짜에 맞춰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 강태우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자동차용 칩 부족 문제로 불거진 반도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삼성 등 업체를 불러 모았습니다. 반도체가 기간 산업이라며 미국에서도 최소한의 생산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hips like the one I have here, these chips, these wafers, are batteries, broadband, it's all infrastructure. This is infrastructure. So look, we need to build the infrastructure of today, not repair the one of yesterday. 이후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는 더 확대됐고 여러 차례 회의 끝에 지난 9월 말 미국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반적인 것에서부터 재고와 주문, 판매, 고객사 정보 등 민감한 정보에 이르기까지 26개 항목을 예시했습니다. 관련 기업들이 고객사 정보 등 기밀 정보 제출에 난색을 표하자 미국 정부는 자동차용, 휴대전화용, 컴퓨터용 등 산업별로 제출하는 것도 양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공개 자료와 기밀 자료를 구분해서 상무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0여 개 기업이 제출했으며 세계 파운드리 1위 업체인 타이완의 TSMC도 포함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은 고심 끝에 마감 날짜에 맞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공급난 해소를 위한 전방위 대책을 만들 계획입니다. 다만 우리 기업들의 제품은 공급 부족 현상이 상대적으로 덜한 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주력이어서 미국 정부가 내놓을 대책에 따른 영향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15명으로 전날보다 40여 명 줄면서 이틀 연속 2,000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6명 늘면서 425명으로 지난 8월 27일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 비율이 늘고 있고 이들에게 취약한 계절인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닷새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는데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휴일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년 동안 여행사는 1,300개 넘게 줄어든 반면 야영장은 400개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협회 중앙회는 9월 말 현재 여행사 수는 2만 1,200여 개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9월 말보다 1,300여 개, 6.1%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야영장 수는 2,300여 개에서 2,800여 개로 19% 증가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립밤이나 선크림, 파우더 등 화장품 제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제품 절반에서 과불화 화합물이라는 발암성 화학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인 만큼 유해성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규제할 기준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주로 기초 화장품류에서 발암물질이 많이 검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함께 국내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 20종을 대상으로 성분 분석을 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과불화 화합물이란 발암성 물질이 검출된 건데요.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군을 보면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자외선 차단제와 파우더, 파운데이션, 립밤 등 기초 화장품군에 몰려 있었습니다. 과불화 화합물은 불소와 탄소가 결합한 화학물질로 물과 기름에 쉽게 오염되지 않고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한다는 특성 때문에 화장품에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연환경이나 생체에서는 쉽게 분해되지 않고 축적되는 특성이 있는데요. 지속해서 노출될 경우에는 체내에 쌓여서 간 손상과 호르몬 교란 등 면역계 질환을 일으키고 태반을 통해 태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국제암연구소 IARC는 과불화 화합물을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고 지난 2009년에는 스톡홀름 협약을 통해 관리 대상 물질로 분류돼 생산과 사용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분석 결과가 민간 차원의 연구이고 아직 면밀한 조사가 이뤄진 건 아니기 때문에 상품명을 공개하진 않았는데요. 대신 화장품을 구매할 때 제품 뒷면 성분 표시에 과부라 화합물의 구성 성분이 되는 플로오르나 플로로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 10월 정부 성명을 통해 3년 이내에 과부라 화합물 사용을 전면 통제하고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미국 의회에서도 과부라 화합물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내년 말까지 과부라 화합물을 포함한 특정 성분을 규제하도록 화장품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 하고 있는데 이런 국제적 흐름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와 민간기관에 과부라 화합물 사용 금지와 규제 기준 마련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진통 효과가 일반 진통제보다 훨씬 크지만 중독성과 의존성 문제 때문에 주로 암 환자나 수술 후 환자에게 쓰입니다. 이런 약품을 거짓으로 처방받아 마약으로 투약한 허위 환자들과 확인 없이 처방해준 의사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대전입니다. 네, 투약자가 26명이나 검거됐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범행이 이뤄졌습니까? 네, 이들은 아픈 곳이 없는데도 통증이 너무 심하다며 병원에 호소한 뒤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처방해주는 병원을 찾기 위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고 아픈 것처럼 보이려고 목발을 짚는 등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26명이 사들인 마약성 진통제 패치가 모두 만여 매에 달했습니다. 중증 환자 10명의 극심한 통증을 8년 동안 덜어줄 수 있는 분량입니다. 해당 사건 책임자인 경찰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가정한 피해자들이 저희가 몇 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너무 통증이 심하다 이렇게 의사를 속였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구매한 마약성 진통제를 마약 대신 투약했습니다. 일부는 패치 여러 장을 동시에 몸에 붙이는 방식으로 투약했고 대부분은 패치를 가열한 뒤 그 연기를 흡입했습니다. 투약자들은 모두 20대였는데 지인이나 SNS 등을 통해 범행 방법이 아름아름 퍼져나간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투약한 펜타닐 성분의 진통제는 진통 효과가 큰 대신 의존성도 높아 암 환자나 수술 후 환자에게 쓰이는 약품인데요. 이들 중 6명은 금단 현상에 시달리다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해준 의사들도 대거 검거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투약자들과 함께 검거한 의사는 모두 9명입니다. 이들은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면서 진단서, 수술 병력, 마약성 진통제 처방 이력 등을 확인하지 않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쉽게 처방해주는 병원이 흔하지 않다 보니 한번 처방해준 곳은 표적이 됐는데요. 투약자들은 손쉽게 처방해주는 병원 정보를 SNS를 통해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의사들이 마약 투약을 목적으로 약을 사려는 사실을 짐작하면서도 처방해준 거로 보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자, 마약성 진통제 관련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대안은 없을까요? 네, 실제로 올해만 해도 비슷한 사건이 여럿 있었는데요. 우선 지난 5월 경남에서는 10대 40여 명이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범행 수법이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8월에는 서울에서 문진만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해준 의사가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통화한 의사들은 다른 병원에서 진단한 내용이나 과거 병력 등을 조회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식약처는 올해 3월 도입된 마약류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을 이용하면 최근 1년간 마약류 처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의 말입니다. 통해서 환자의 오남용 이력을 확인하시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투약을 혹은 처방을 거부하실 수 있으십니다. 경찰은 식약처와의 협의를 통해 마약성 의약품을 처방할 때는 의무적으로 과거 처방 내역을 확인하도록 마약류관리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자신을 해외에 있는 의사나 미군이라고 소개하며 이성에게 환심을 사는 방식으로 수억 원을 갈취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지난 2월부터 8개월 동안 연애 등을 미끼로 국내 중장년층 남성 24명으로부터 16억 원을 뜯어낸 외국인 일당 14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해외에 있는 일당이 국내 피해자들의 돈을 갈취하면 계좌로 돈을 받아 인출하거나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혼자 아이를 보살필 능력이 충분한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1인 가구 증가로 새로운 가족법 제도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미혼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과 가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결혼한 부부만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는 현행법과는 달리 개정안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살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천안함이 침몰한 지 11년 만에 부활해 다시 서해를 지키게 됩니다. 침몰 당시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는데 이제 잠수함 탐지 능력까지 갖춘 최신의 호위함으로 거듭나 오늘 진수식을 갖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3월 26일 침몰한 천안함. 약 2달 만인 5월 20일 민군 합동 조사단은 북한의 어뢰 공격을 침몰 원인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당시 1000톤급 초기함이던 천안함이 이제 잠수함을 잡는 능력까지 갖춘 2800톤급 최신의 대구급 호위함으로 부활합니다. 도시 이름을 호위함 이름으로 써온 원칙에 따라 천안함으로 명명돼 오늘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진수식을 갖습니다. 천안함 이름을 다시 써달라는 유족회와 천안함 재단 등의 요청을 고려해 문재인 대통령이 천안함 명칭을 공식화했습니다. 천안함 역시 영웅들과 생존 장병들의 투혼을 담아 찬란하게 부활할 것입니다. 천안함의 엔진은 하이브리드 체계입니다. 잠수함의 추격을 받을 때는 소음이 적은 전기 모터를 쓰고 반대로 잠수함을 쫓을 땐 힘이 좋은 가스 터빈을 이용합니다. 또 사거리가 20km가 넘는 잠수함 잡는 어뢰 홍상어와 장거리 대잠 유도탄, 잠수함을 쫓는 저주파 수동형 음파 탐지 체계도 갖췄습니다. 신형 호위함으로 다시 태어나는 천안함은 과거 천안함처럼 해군 2함대에 배치돼 서해 북방 한계선을 수호하는 중책을 맡을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천안함 재단이 천안함의 침몰 원인으로 잠수함 충돌설을 퍼뜨린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제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반발하며 재심의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천안함 재단은 성명을 통해 방심위 통신심의소위가 천안함 폭침 관련 유튜브 게시물 8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천안함은 2010년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피격으로 결론이 났고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며 방심위의 유족과 생존자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에서 호황 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 이익을 독점하고 부부를 편법으로 대물림한 대기업과 사주 일가 30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편법적 부의 대물림, 사익 편취 등과 관련해서 최근 4년 동안 9조 원이 넘는 세액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인석 기자, 국세청이 부당한 편법 대물림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기로 했네요. 네, 국세청이 일감 몰아주기와 사업 기회 제공 등 교묘한 방법으로 자녀에게 부를 편법 승계한 대기업과 사주일가 3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기업을 사유하에 코로나 반사 이익을 독점하거나 경제 위기를 부의 무상 이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는 게 세무당국의 판단입니다. IT와 부동산 건설, 사치품 등 코로나 호황 업종을 영위하면서 고액급여와 배당, 법인 명의 슈퍼카, 고급 주택 구입 등 반사 이익을 사적으로 편취한 탈세 혐의자 12명이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주 자녀 명의로 유한 회사를 설립한 뒤 사업기회 제공과 일감 몰아주기 등 자녀 법인을 부당 지원한 경영권 편법 승계 혐의자 9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또 신종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 자본거래 등 대기업 탈루 행태를 모방한 중견기업의 탈세 혐의자 9명도 조사 대상입니다. 조사 사례를 보면 A사의 사주 일가는 회사 명의로
최고급 리무진 승용차와 미술품을 취득해 사적으로 유용하고 사주 동생 회사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통행세 이익도 부당하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사 사주는 주력 계열사의 주요 사업부를 자녀가 지배하는 회사에 무상 이전에 일감을 떼어주고 수백억 원의 고액 배당금을 받은 자녀는 해외 고가주택 9채를 사들였습니다. 국세청은 이같이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 조사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편법적 부의 대물림 등 불공정 탈세와 관련해 최근 4년 동안 국세청이 추징한 세액은 9조 원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의 유류세 적용 세율과 천연가스 할당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48회 국무회의에서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안 12건과 법률안 2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최근 물가 상승과 국내외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 불안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상위 20% 아파트값이 사상 처음으로 1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KB국민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수도권의 상위 20%인 5분위 아파트값은 평균 15억 3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뒤 역대 최고 가격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5월 7억 2,100만 원에서 2배 넘게 올랐습니다.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면서 가짜 가상화폐 거래소로 유인해서 수십억 원을 가로챈 조직원 등 3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범죄단체 조직과 통신사기 등의 혐의로 조직원 등 32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7달 동안 전문 투자 상담사 행세를 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유혹한 뒤 투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158명에게 96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6만 7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20일 만에 최고가 기록을 다시 세웠습니다.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한 개당 가격은 오늘 오전 8시 10분 기준으로 6만 7천 달러를 넘어선 뒤 오전 9시 현재 6만 7,4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앞서 지난달 20일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 펀드 ETF의 거래에 힘입어서 6만 6,924.3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미 증시 강세와 더불어 2,900포인트 선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장 초반 반등했던 코스피.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에 이내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2,95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빨간 화살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 1,000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 의회가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시죠. 원달러 환율 이 시각 현재 1,170원대 후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 소식에 위험 선호 심리가 힘을 받은 가운데 글로벌 달러화 약세에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위안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84원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 함께 보시죠. 서부 텍사스산 원유, 두바이유, 브렌트유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 의회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 소식에 영향을 받았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 원유 판매 가격을 인상했다는 소식도 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11월 9일, 오늘은 소방의 날입니다. 화재나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소방관들, 화재 진화나 구조, 구급 업무 외에도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화재 원인 규명입니다.
홍성욱 기자가 광역 화재 조사팀을 만나봤습니다. 한밤중 발생한 주택 화재. 1차 진압을 마치자 곧바로 화재 조사팀이 투입됩니다. 다음 날까지 이어진 현장 조사. 불이 난 원인을 찾기 위해 잿더미가 된 현장을 살피고 또 살핍니다. 현장에서 확보한 중요 단서는 감식실에서 다시 한번 분석을 거칩니다. 이 상태로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제 비파괴 분석을 한 후에 얘를 분해해서 감정을 해볼 예정입니다. 지난 4월 강원도 횡성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 김치냉장고 결함을 밝혀내면서 피해 주민은 제조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화재 원인이 주민 과실 때문이 아니라 제조물에 있다는 것을 밝혀낸 사례는 강원소방본부 광역화재조사팀이 본격 운영된 지난 201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0건. 화재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해 제품 생산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인 규명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또 적절한 보상을 이루어지게 만들었는데 그런 사례를 통해서 저희도 참 뿌듯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재난 현장에서도 조사팀은 빛을 발합니다. 2019년 발생한 강원도 고성 산불. 조사요원을 대거 투입해 화재 원인을 규명했습니다. 각 소방서 단위로 화재조사팀을 운영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광역 화재조사팀을 운영해 인원을 충원하고 조사관 업무를 전문화한 덕분이었습니다. 전문가 그룹으로 해서 합동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감식률을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불이 모두 꺼진 후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는 광역 화재조사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그을음 가득한 현장에서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관의 희생과 헌신에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제59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서 SNS에 올린 글에서 16만 소방 가족과 의용 소방대원들의 헌신에 감사하다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특히 소방관들은 올 한 해 83만여 곳의 재난 현장에서 6만 4천여 명의 국민을 구했고 코로나 확진, 의심 증상자와 해외 입국자, 예방접종 관련자 등 42만여 명을 이송하는 신속함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전 일본 총리가 집권 자민당의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 회장으로 취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의원 95명이 소속된 자민당 최대 파벌 호소다파의 호소다 히로유키 전 관방장관이 내일 중의원 의장으로 선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파벌 총회에서 아베 전 총리를 차기 회장으로 선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2년 총리 취임과 함께 파벌에서 탈퇴했는데 이로써 약 9년 만에 당내 최대 파벌 수장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미국 중간선거를 1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8일 CNN이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전국 1,004명의 성인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 방식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48%로 나타났습니다. 매우 지지한다는 응답은 15%로 지난 4월 34%에서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앞서 미국 일간 USA 투데이가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도 때이른 추위 속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기온이 낮은 산간을 중심으로는 진눈깨비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당분간은 이렇게 눈비 소식이 잦겠고요. 추위도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8도나 크게 밑돌고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계속해서 내륙으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전국 곳곳으로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와 호남, 경북 북부 내륙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산간에는 내일까지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산간을 중심으로는 영하권 추위가 나타났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은 8도, 광주 12도에 머무는 등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곳곳으로는 눈비가 이어지겠고요. 날씨는 더욱더 추워지겠는데요. 특히 금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0도로 때이른 추위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니까요. 환절기 건강 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